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죠. 첫째 날인 오늘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도는 그리 높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일단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 부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부끄럽다 고개를 숙였고요. 피해 호수인 지명과 관련해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면서 여권을 대표해서 또 사과했습니다. 개헌론에 관한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생각은 뭐냐 이런 질문도 있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어떻게 할 거냐 질문도 있었는데, 사면과 관련해서는 총리가 되면 경제 관련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본 뒤에 잘 대통령에게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하지요. 먼저 도덕성 관련해서 나왔던 문제들 한번 짚어볼 텐데, 과태료 부분 녹취를 먼저 오늘 청문회장 들어보시겠습니다. 과태료가 체납되어서 차량이 압류 조치됐다는 보도가 있었고 지방세도 체납되었다고 하는데 총리 후보자로서 준법의식이 결여되었지 않나 하는 비판도 있거든요. 그 집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그 차량들이 회사 차량이 되는 바람에 모두 함께 사용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 후보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때는 왜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당시는 아직 저희 당에서도 워낙 박원순 시장님의 갑작스러운 그런 죽음에 대해서 아직까지 입장 정리를 못했을 상황이고요. 거듭 피해자한테 사과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특히 성인지 감수성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네 분 패널 함께합니다. 김영주 전 국회의원, 김준혁 한신대 교수,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먼저 김영주 의원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번에 김부겸 총리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 관련된 게 32건인가 돼요. 네. 지난번에 어떤 후보자도 압류 체납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은 뭐 이렇게 안 내고 버티면 나중에 다 면제해 줍니까? 면제해 주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뭐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국회의원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안 낸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요. 네. 실제로 보면 그렇게 이제 뭐 다음에 내지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따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그야말로 주변 사람들이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방금 발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본인이 체크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부인 소유로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부인이 체크하지 못하면 사실 그거는 또 공직을 하는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제 모든 공직자들이 깔끔하게, 옛날에 사실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는 말하자면 적십자 회비 안 낸 거 그런 것도 문제가 되긴 했었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이건 언제 내더라도 내야 될 부분인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느낄 때도 조금 압류를 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빨리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감정도 또한 이렇게 쉽게 녹아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걸 계속 문제 삼자고 하는 건 아니고 일반 국민들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일반인들은 이렇게 뭐 과태료 이런 거 나오면은 바로 안 내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뭐가 단속이 되면 일부러 막 물어봐서 미리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몇십 차례씩 안 내고 그런 것은 좀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 그게 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이 정치인의 특성은 4년에 한 번씩 모든 걸 거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정치인의 뭐 일반적 성향이라 할까요? 조금 다른 일반인들하고 다른 거는 특권 의식 때문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자기 생활 자체가 명운을 거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그 자그마한 일들을 정말 그게 자그마한 일이 아니잖아요. 국가에 대한 의무인데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그 공직자들은 좀 더 세심한 배려나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김준혁 교수, 네. 사실 이제 오늘 김부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쏟아진 도덕성 관련된 의혹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5개 장관 후보자 가운데 일부 장관 후보자들 너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 것에 비하면 뭐 좀 약해 보이긴 하지만 오늘도 참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정치인한테서 사려 깊지 못했다,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좀 안 편하더라고요. 저도 좀 마음이 좀 안 편했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아까 그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좀 이렇게 좀 집중해서 좀 봤습니다. 근데 그 과태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좀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좀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본인이 낙선해서 정말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던 시절에 그 아내 되시는 분께서 이제 직원들 몇 명이랑 같이 이제 컴퓨터 회사를 하게 됐는데 차량도 T코드라고요 보니까.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주차장도 거의 없어갖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과태료를 이제 물게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도 당시에 낼 돈도 없고 해서 어차피 폐차할 때 한꺼번에 내자. 뭐 이제 이렇게 됐던 것이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해서 참 가슴 아픈 사연을 이야기를 해서 또 한편으로는 부적절한 행동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될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공직자가 되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그래요. 모든 일에 투명하게 처신을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국민들이 따르는 것이 아닌가. 본인들이 그 깨끗하지 못하고 그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는데 윗물들이 어쨌든 맑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것들이 우리 공직사회가 앞으로 더 밝아질 수 있는 길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김부겸 총리의 오늘의 어떤 그 인사청문회는 뭐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이렇게 더 좀 예의주시하면서 강하게 또 볼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정치인 출신 국무총리 후보자라서 정치적인 질문이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국 사태 관련해서 그리고 또 최근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논란이 됐던 문자 폭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도 나왔죠. 한번 들어보실까요?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기대 수준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거기에 기대에 못 미쳤고 그래서 국민들하고 특히 젊은 층들한테 여러 가지 상처를 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도대체 검찰이 하는 행위는 그럼 그건 누가 지적을 하겠습니까? 검찰이 한 사람을 손보듯이 탈탈탈 터는 그런 것들 그러면서 수시로 거의 생중계를 하듯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그래서 낙인을 찍고 하는 이런 또 자. 관행도 네. 문제를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자 폭탄 감수하고라도 하셔야죠. 쓴소리 하셔야겠죠. 정부에 가게 되면요. 어떤 국민의 눈높이가 우선이 돼야 되겠죠. 이 문자 폭탄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전체주의 아닙니까? 전체주의라기보다는 하여튼 이거는 저는 뭐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민주주의적인 그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지금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 조국 사태에 대한 인식, 그리고 문자 폭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시각, 여기에 대한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답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마 질문이 지난 20년도 전당대회 때 출마하셨을 때 조국 장관 사진 올리고 나서 검언 유착 오래된 적폐다 이런 취지로 이제 예. 쓰셨기 때문에 아마 질문하신 예. 것 같은데 저기서 국정농단의 그 수사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공평하게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정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태도만 갖고 얘기를 하다 보면 다소 좀 편향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런 행태가 사실은 그러니까 검찰의 탈탈 터는 수사 관행이 국정농단 때도 심했어요. 그럼 그런 것들 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균형 잡힌 시각이다 이런 평가를 받으셨을 것 같고 아쉬운 거고요. 문자폭탄 이 부분은 사실은 총리가 평가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예. 그것이 총리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고 어떤 정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 거기서 비판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문자 폭탄에 의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문자 폭탄의 내용이라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범법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 정도까지 나갔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경철 의원 정치적인 논란과 관련해서도 김부겸 후보자 같은 경우에 야당에서도 그 어려운 대구에 가서 계속 어려운 선거하고 뭐 이런 그 정치 역정 또 평소 뭐 이렇게 정치하는 그 어떤 스탠스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를 보면 크게 붙을 만한 지점이 있는 것은 아니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균형감 있게 저는 발언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김부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아까운 그 정치인입니다. 김부겸 후보자는 항상 자신이 대선 주자로 올라서도 나는 전혀 손색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을 뭐 기자들한테 솔직하게 내놓습니다. 나의 경력이나 그리고 나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 중에 나는 솔직히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아까 뭐 그 과태료 체납 부분도 이분이 승승장구한 정치인만 아닙니다. 한 4번 떨어졌습니다. 저하고 뭐 막걸리 먹을 때도 내가 많이 떨어졌다. 그때마다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힘들었다. 그 집사람한테 항상 고마운 것은 그때마다 생활전선에 나서줘서 내가 오늘의 내가 있었다. 이러한 뭐 아내에 대한 고마움도 표시할 줄 아는 이런 분이고 어쨌든 이분이 지금까지 왔던 것들은 굉장히 정치적 자산을 많이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치라는 것이 항상 의도된 것만큼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비록 이번에 총리 되는 것도 사실 청와대에서 1순위는 아니었습니다. 차선 주자로 뭐 어떻게 운이 좋아서 총리 후보도 됐습니다만 그래도 이분이 항상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래도 오늘 균형감 있게 굉장히 아픈 손가락들을 또 많이 건드렸습니다. 조국 예. 사태에 대해서나 그리고 친문 열혈 지지층들의 문자 폭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총리가 돼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과감하게 발언하고 그리고 야당의 목소리도 과감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되지 않을까. 내일 아직 청문회가 남아서 야당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오늘 했던 것은 굉장히 좀 균형감 있게 그리고 민주당이 아픈 부분들도 과감히 건드리는 그런 용기를 좀 보여준 발언은 아니었나. 뭐 저는 이렇게 오늘 판단해봤습니다. 어때요? 내일까지 청문회가 있기는 하지만 오늘 답변한 것도 여야 의원들 질문 이렇게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보고서 채택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앞에 5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 3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너무 펀치를 많이 맞아서 오늘 상대적으로 뭐 우리 김부겸 후보자는 도덕성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넘어가지 않았나. 뭐 펀드 12억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 둘째 사위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 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2억이 장인하고 뭐 의논을 해서 그렇게 펀드에 투자할 만한 사람은 아니고 자기의 독자적인 결정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이 좀 수긍하는 분위기였고 내일까지 해도 도덕성으로는 크게 뭐 문제될 것이 없지 않은가. 뭐 이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번이나 떨어졌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과정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공격을 덜 받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성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3명의 장관 후보자와는 좀 다른 판단을 야당이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야당 분위기 오늘 첫날이긴 하지만 좀 어떻던가요? 오늘 뭐 전반적인 검증이었고요. 이제 예. 내일이 증인 참고인들 나와서 신문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라인 펀드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조 자체가 일반적인 개방된 것이 아니고 사실 이제 김부겸 후보자의 이제 그 자녀분들하고 그 손자분들만 사실상 들어가 있고 이정필 그분 들어가 있고 나머지 이제 이정필 관련 회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소 폐쇄적이고 이제 특혜를 받지 않았느냐라는 국민적 시각이 있을 수 있는 펀드예요. 여기서 이제 이정필 씨 등을 불러서 증인 신문을 통해서 만약에 그것이 무고하면 밝혀지는 것이고 예.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건 뭐 야당의 의무입니다. 이것을 뭐 임명을 막기 위한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국회 청문회도 검증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당도 열린 자세로 봐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정을 총괄하고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 자리인 만큼 아주 민감한 관심사들 질문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개헌에 관한 질문도 나왔는데 중요한 주제니까 한번 따로 떼어서 우리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면과 관련해서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답변한 내용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아마 신년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씀하셨고 또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국민 통합이라든가 또 그러면서 국민들이 뭐 용서를 할 그런 그게 돼 있느냐 이런 것을 다 판단하시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재용 씨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미래 먹거리의 가장 핵심 키라고 할 수 있는 이 반도체 문제, 경쟁력 있는 삼성그룹에 대한 배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총리에 취임을 한다면 아마 경제계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인식 또 그런 문제들을 잘 정리해서 대통령께 전달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오늘 네. 김부겸 후보자의 저 사면과 관련된 발언은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 나왔던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자인 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도 실제로 보면은 질문의 의도가 어떻게 보면은 사면되어서는 안 된다는 쪽의 의도를 사실 좀 예, 갖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답변 과정에서 잘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두 전직 대통령은 이제 그 실제적으로 보면 국민의 공감대라는 수준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인식에 대통령께서도 안타까워하시는 부분도 있다는 부분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좀 다른 형식으로 어차피 총리가 되면 경제계 쪽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라든지 정말 반도체 문제 해결 또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제안이 있으면 마지막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대통령께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 정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도 좀 비춰, 물론 제가 좀 앞선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식의 의미에서 조금 더 말하자면 우리 국민 민심의 눈높이나 그런 데 가져가려고 하는 후보자의 그런 어떤 그 노력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면에 대해서 김준혁 교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뭐 제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사면을 해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뭐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준혁 교수님한테 사면해 줄 거냐고 물어본 게 아니고 네. 사면과 관련해서 지금 일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지 예, 않아요?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예.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서는 사면이 좀 불가하다. 아직은 현실적으로 지금까지는 사면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실제로 국민들 사이에서 뭐 대다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는 좀 한국의 경제 문제 또 한미 간의 문제 혹은 지난번에 이제 그 백신과 관련해서 백신이 우리나라로 도입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한 이런 중요한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면을 좀 해주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실제로 있는 건 뭐 사실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경제계 인사들과 접촉을 하면서 그분들의 의견과 국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대통령께 전달하겠다. 아마 그런 의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만나본 사람들 생각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의 의견은 정확히 거의 반반 정도, 네. 반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직 이른 것 같다라는 분들이 절반쯤 되고 네. 윤기찬 부위원장은 사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그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공식적으로 사면 건의를 한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이제 뭐 국익이냐 아니면 이제 법치냐의 그 이익 형량을 통해서 결정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 의원들 일부도 그렇게 아마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 더욱더 대통령의 결단이죠.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 여론도 중요하지만 그 국민의 여론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통합을 위해서는 국민의 여론을 선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통합이라는 것은 사실은 일부 반대 여론이 있고 일부 찬성 여론이 있고 한 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시기도 조율을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전직 대통령 두 분을 일괄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한 분만 하느냐도 사실은 또 고려 대상이고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두 분에 대한 국민 정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경우의 수를 종합해서 대통령이 결단하실 것인데 아마도 이제 정권이 말기이기 때문에 다음 대선 주자의 의견도 아마 고려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여론조사상의 수치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대통령과 정치적 결단을 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개헌 아닙니까? 개헌에 관해서도 질문이 있었고 김부겸 후보자 답변했는데 들어보시죠.
이 정치의 좀 어떤 체제로 좀 변화하면 좋을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헌법 체계가 너무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짐을 권한과 짐을 부여하고 또 나중에 과도한 책임을 묻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 분권형인, 그래서 여야가 서로 공존도 하고 협력도 하고 그리고 경쟁도 하는 그런 체제로의 변화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여전히 국회가 결국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최경철 의원, 사실 개헌 문제도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김부겸 후보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 장관 할 때부터 대선 후보로 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그리고 한계는 무엇이냐, 앞으로 미래의 대통령제는 어떻게 가야 할까 공부를 많이 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헌법으로 계속 대통령 뽑으면 마지막 1년은 무조건 레임덕 빠지고 퇴임하고 나서 불행해진다. 그 차원에서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의 역할을 조금 제한하고 나머지 권한은 국회라든가 그리고 다른 기관으로 지방으로 좀 보내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대통령의 불행을 좀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부분에서 얘기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선 주자로 출마하시는 분들이 과연 지금 개헌을 받아들여 주겠느냐, 예. 이것이 문제겠죠. 지금 그 대선 주자 유력한 사람,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개헌 좋다, 대통령 불행을 이제는 막자, 제왕적 대통령제로는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 없다, 이렇게 컨센서스가 형성된다면 그 부분이 가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압도적인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분이 계속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원할 것 같기 때문에 개헌은 지금 사실 좀 힘들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제 원할까요? 윤석열 총장은 이제 자신이 대선에 나오기 때문에 예. 지금 개헌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겠죠. 제가 볼 때는 윤 총장이나 이재명 지사 같은 분들은 지금 현재 권력 구조로 가서 개헌을 하지 않고 지금 현행 대통령제로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본인이 몸소 느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지만 자신이 하면 다를 거라고 생각하죠. 그것이 바로 역대 대통령 모두의 불행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도를 손보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 그렇지만 지금 나온 대선 주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좀 촉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윤석열 총장이 개헌을 기치로 내걸고 정치 선언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그런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수가 너무 많고 예. 사람들의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개헌을 어렵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의원께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개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미 말을 꺼내기조차도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현재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1년 이내에 거의 뭐 현 제도를 가지고 지금 현재 그 민주당 내에서의 후보 결정 시기를 놓고도 합의를 보기가 어려운데, 자그마한 룰 하나를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지금 바로 내년 3월을 보고 뛰는 후보들 앞에서 전체 룰을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실제적으로 그런 논의나 쏘가리는 할지언정 실제로 뭐 결국 답은 국회가 해결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내일도 있으니까요. 내일 좀 더 다뤄보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 국민의힘이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의 대응이 주목이 되는데요. 정의당은 일단 임혜숙, 박준영 두 장관 후보자는 지명 철회해야 된다. 그리고 노영욱 후보자는 부적격 의견을 명시해서 지금 서로 다른 입장인데요. 일단 국민의힘과 정의당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그 배경을 들어보시죠.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문성욱 산업통상부 장관은 보고서 채택을 하기로 했고, 임혜숙 그리고 박준영, 노형욱 장관 후보자들은 부적격하다.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이 세 후보자들은
오직 부끄럽다, 송구하다는 말로 일관되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번에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인사반성회가 아닌가. 임혜숙 후보의 경우 잦은 외유성 출장, 다운계약서 작성, 부적절한 남편 논문 관여 등 도덕성 문제와 그간의 행적으로 봤을 때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준영 후보의 경우 외교관 지위를 이용한 심각한 불법 행위가 확인되어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 자체가 없다고 봅니다. 노영우 후보의 경우 국민의 부동산 감수성에 비춰봤을 때 도덕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집값 안정과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절해야 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준혁 교수님 장관 후보자 청문회 좀 보셨죠? 네, 지금 봤습니다. 예. 보고 어떠셨어요? 뭐 좀 아까 뭐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인사반성회라고 하는 표현을 좀 쓰셨는데 제가 볼 때 조금 좀 안타까운 면이 좀 많이 있었고요. 화 안 나셨어요? 예, 뭐 화도 나고 같은 또 점잖으신 이제 또 분이라서. 교수 입장에서 예. 또 이제 우리는 저렇게 하지 않았었을 텐데 하는 그런 좀 생각들 들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조금 더 좀 깊이 있고 세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오늘 청문회를 보면서 제 지인들하고 그런 논의도 같이 좀 했었습니다. 예. 어떠세요? 지금 이번에도 과연 문제가 된 후보자들 그냥 임명 강행할까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데 김준혁 교수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실은 이번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조금 더 좀 정부가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은 박준영 후보 지금 보면은 사실은 좀 약간 좀 안타까운 측면도 있습니다. 재산이 1억 8천밖에 좀 안 되는 나름 공직 생활을 굉장히 청렴하게 해왔던 분이었긴 했는데 그러나 이제 영국에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아내의 어떤 자기 문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우리가 비판받아야 될 측면은 좀 있기도 하고. 재산 1억 8천이에요? 네, 1억 8천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청렴하게 지금 살아왔던 그건 사람이죠. 또 처음 알았는데 근데 1억 8천인데 왜 그렇게 샹들리에는 8개고 도자기는 몇 이제 천점이고 본인이 이제 해명한 내용에 의하면은 영국의 어떤 중고 이런 상가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좀 싸게 사가지고 했던 거고 아내가 이제 남편이 원체 재산이 없다 보니까 퇴직 이후에 이제 카페라도 해서 뭐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하고 임혜숙 이 과기부 장관 후보자하고는 약간 좀 결이 좀 다른 측면이 있고요. 제가 오기 직전에 이제 국회에 한번 전화를 했더니 민주당 쪽에서 이 두 분, 특히 세 분과 관련한 내용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 중이고 그래서 오늘 내일 결론을 못 내리고 월요일로 연기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좀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제가 직접 들었는데 아마도 뭔가 기존과는 좀 다른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지금 정의당에서는 이른바 데스노트라고 하죠. 그동안에 정의당에서 반대했으면은 다 낙마가 된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특히 임혜숙, 박준영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 철회하라 이렇게 데스노트에 올렸는데 이 두 장관 후보자 무엇보다도 과연 저 인식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저 태도는 도대체 뭐람?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했지요. 그 부분만 한번 좀 모아봤는데 보시죠. 부분들도 있지만요. 가시면은 50그러니까 50센트나 1파운드, 2파운드, 3파운드에 대부분 살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봐서 아내가 영국 생활 중에 차근차근 구매한 부분들은 맞고요. 그런 부분들이 한국에 와서 카페를 차리면서 집안에 장식돼 있던 부분들을 카페로 옮겨놓은 부분들은 맞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도대체 지금 그 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관세 당국의 검토회가 조치 결과에 따라서 저희 그대로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예. 위원님 양이 많은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보시면 여기도 카페 창업 전에 가정에다 달아놨었고요. 다만 양이 많기 때문에 박스를 다 정리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따 다시 해명을 해주시고. 상당히 많은 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연구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석사 학위 논문과 그 학술지 논문의 중복 게재에 대해서는 이공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심지어 장려되는 일이다라는 가이드북의 내용도 있고요. 매뉴얼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표절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고 마리 퀴리 여사 아시죠? 누구랑 연구를 했습니까? 남편이랑. 네, 남편 피에르 퀴리하고 함께 연구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남편과의 연구 실적들 이런 것들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저희가 마리 퀴리 부인 살아계셔서 우리나라 과기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면 이거 탈락입니다. 한준호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죠, 김영주 의원. 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남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옹호하는 발언이군요. 그런데 이제 지금 내용으로 보면 어쨌든 제자의 논문의 일제자로 남편이고 임후자가 얘기하는 것은 남편이 굉장히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논문 쓰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것을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한준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남편과 같이 같은 연구 분야에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기찬 부위원장 이제 보면 문제가 된 두 장관 같은 경우에 정치인이 아니고 한 분은 교수, 한 분은 관료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답변할 때 보면 좋게 말하면 고지식하다거나 할까요? 어떻게 보면 태도하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잘 모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염치 없다고 하기에도 너무 태도가 진지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은 예. 노영호 후보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어쨌든 LH 사태도 있기 때문에 그 감독하는 국토부 출신을 등용하지 않고 기재부에서 등용한 이런 대통령의 그 뜻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나머지 두 분은 특히 박준영 후보자의 경우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예. 도대체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사회에서 생활해 오면서 국민을 한 번이라도 쳐다봤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로 어떤 공적인 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교횡랑 이삿짐으로 들여온 것 자체가 1240점을 들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30병 되는 집에서 다 썼다는 것 자체도 이해하기 어려울 뿐더러 그거를 갖고 와서 또 집에서 사용하려고 갖고 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용하려고 갖고 왔다가 바로 카페에서 진열했다 팔았단 말이죠. 이 일련의 행태를 보면 본인이 저것을 부인이 그랬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우선인데 일일이 다 해명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임혜숙 후보자의 경우에도 사실은 너무 많은 의혹이 있는데 그 의혹 하나하나가 다 중대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검증 절차를 어떻게 통과했는지도 모를 뿐더러 본인이 저분도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태도라면 막상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 해서 장관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저런 인식과 태도를 갖고 공직을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또는 예하 공무원들을 통솔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쯤 되면 사실은 대통령께 부담을 주지 않고 본인들이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 예. 이건 지명철회의 방식이 아니고 자진 자진 사퇴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철 의원, 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있잖아요. 오죽하면 국민의힘 의원이 잘 살아줘서 고맙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명절 때 선물을 안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백화점 선물 명단에 보니까 이름이 있었다는 거죠. 두 군데선가. 이거 받은 거 아니냐. 아주 당당하게 안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경덕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지금 박준영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쭉 공직에서 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박준영 장관 후보자 1억 8천만 원밖에 재산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좀 놀라긴 했는데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도자기를 그렇게 많이 부인이 이렇게 챙기고 그랬으면 이건 적절하지 않다. 말렸어야 되잖아요. 도덕성의 잣대가 지금 하늘을 향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도덕성 잣대가. 지금 LH 사태 이후에요. 제 집사람도 공무원인데 전 가족의 재산을 뒤져도 된다는 그 서약서를 다 쓰고 있습니다. 저의 재산도 되고 그리고 저희 집사람의 친정 부모님 재산까지 다 뒤져라. 왜냐하면 땅이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지금 공직의 수준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한 재산 찻잔 하나라도 나쁜 게 나오면 모두 책임을 지우겠다는 지금 엄중한
지금 공감대가 지금 국민적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모두 걸리면은 전부 혼나고 꾸중 들어야 된다는 그러한 그 잣대가 지금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근무하러 가신 분이 1250점에 저것을 들고 와서 저것을 뭐 그냥 집에 놔뒀다면 별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저것을 카페를 차리고 판매까지 했다면 지금의 국민적 눈높이와 잣대로는 맞지가 않는 거죠. 국민들 보고는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고 해놓고 지금 저런 사람은 장관을 시키겠다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수긍하지 않을 겁니다. 당장 해수부 공무원들조차 저분이 장관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얘기할 겁니다. 보고서 들고 가서 아마 피식피식 웃을 겁니다. 이분이 무슨 장관이야. 저는 그러한 정당성을 잃어버린 장관을 굳이 임명해서 행정의 난맥상을 가져올 필요가 있겠느냐. 저분 말고도 좀 훌륭하게 사신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새로운 분 찾아서 해수부에 맡겨주시고 과기정통부에 맡겨주신다면 더 나은 행정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국민적 눈높이와는 저분들은 맞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의 눈높이와도 맞지가 않다. 저는 정당성과 정통성을 잃어버린 관료에게 국민의 책임과 국민의 생명을 맡기는 해수부 같은 경우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곳입니다. 저는 적절치 않다.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론이 이렇다 보니 지금 민주당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일단 야당은 부적격 새 장관에 대해서 판정을 내렸는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보고서를 하려고 하니 국민들 여론이 좀 부담스럽겠지요. 특히나 이번에 대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송영길 대표로서도 사실상 첫 시험대에 오른 셈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지 주목이 됩니다. 일단 여당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신속하고 좀 안정감 있는 국정 운영을 위해서 관료 출신들 그리고 전문가 출신을 좀 지명을 했는데 여러 논란이 나오고 있어서 저도 좀 보는 게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보통 낙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그 단계는 위법성이 좀 명백해진 경우에 좀 거론되거나 되는 경우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낙마를 거론하는 건 지금 당장에선 조금 빠를 수도 있다.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논란이 좀 많고 국민 정서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청문보고서 채택 때까지 좀 당의 입장이 결정될 것 같다는. 그래요. 김영준 민주당 상당히 좀 고민 좀 할 것 같아요. 네, 뭐 청문회까지는 아마 가급적이면 후보를 좀 옹호해주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질문과 뭐 그런 시도를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야당의 공세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드러나는 어떤 문제, 국민들의 보는 어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 분명히 있죠. 그리고 특히 박준영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태도의 문제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난하게 살았지만 뭐 그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고개 숙이면 되는 문제고 또 그다음에 선처할 부분은 선처해야 되는데 다 먹었다, 다 집에 사용했다 이렇게 답변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그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럴수록 여당이 뒷받침해 주기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여러 가지 뭐 야당에서는 3명을 부적격자로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1명 정도 가장 뭐 부적격자로 대표되는 분들을 좀 이렇게 당에서도 뭐 부적격하는 의견을 뭐 청와대에 전달하는 형식으로 좀 수용하면서 나머지 분들을 좀 뭐 구해내는 이런 전략을 할지 아니면 뭐 전반적으로 어쨌든 뭐 강경 조치하면서 어쨌든 다 후보로 가져갈지는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 특히 박준영 후보자 습관인 줄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답변할 때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눈을 크게 뜨는 거 이런 것도 좀 보기가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내가 뭘 잘못된 본인의 그 뜻하고 달리 그런 표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런 표정을 하면 장관이 되더라도 굉장히 상임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심스럽고 고개를 낮추는 이런 것이 일상적인 부분인데 실제로 영국에서 근무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외교관들이 보기에도 생활이 빠듯하거든요. 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그 태도 자체가 오히려 본인의 과보다 더 화를 돋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데요. 지금 청문회를 두고 이런 청문회 계속 이 방식대로 가야 되느냐 여전히
얘기가 나옵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있는 많은 후보자들이 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청와대에 있던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32번째 만에 하겠다는 분을 만났다, 뭐 그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청문회에 가면은 그냥 개인 신상이 탈탈 털리니까 가족들이 너무나 만류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또 도덕성 관련해서 이렇게 청문회 하면은 보는 국민들 참 스트레스 받거든요. 이건 좀 비공개로 해서 거르고 청문회에서는 정책만 그렇게 하도록 하면 어떨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윤건영 의원 얘기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머스크도 뭐 게이츠도 장관 못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나라에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빌 게이츠 같은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장관으로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을 다 팔아야 되니까. 민주당의 당 대표 후보로 나왔다라고 해서 총리 후보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좀 말이 안 되고 온당치 않은 게 박근혜 정부 때 사례를 들어보면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에는요. 원내대표 하시고 마치자마자 바로 총리로 가셨어요. 뭐 자기네들은 되고 민주당은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이건 너무 억지주장이란 참 대꾸하기도 민망한 수준입니다. 논리와 근거도 없이 무조건 김부겸 후보자처럼 반대를 위해서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인사청문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윤기찬 부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윤 의원의 저 발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내로남불을 적용할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총리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너네는 예전에도 그랬지 않느냐. 이것은 사실은 사석에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는 동의를 하셔야죠. 그리고 나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가셨어야 되는데 전제를 흔들어 버린다는 건 맞지 않는 얘기고요. 일론 머스크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 주식 백지 신탁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 도입 주장했던 분들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저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추천된 인사 자체의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애초에 그럼 7대 기준, 4대 기준 이걸 얘기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기준을 세우셨으면 거기에 부합되는 인사를 추천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렇게 안 해놓고 지금 와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 주시는 것은 현실적인 어떤 애로사항을 말씀 주시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그 해결 방법은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검증은 공개로 하고 이런 것들은 저도 동의합니다만은 저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야당의 문제 제기 또는 검증에 대한 어떤 평가를 야당이 발목 잡게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특히나 이번 두 후보자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윤 의원의 어떤 그 공직자의 기준에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정도입니다. 김준혁 교수 의견 들어볼까요? 저는 그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 국회가 어떤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보다 검증된 인사를 이제 내각의 관료로 임명하자라고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 60개 정도의 그 관직 자리를 갖다가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좀 놓고 있는데, 저는 조금 전에 우리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인사청문회를 갖다가 이제 그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개적으로 하고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또 굉장히 현미경적으로 들여다보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정책과 관련해서 좀 약간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서 사람 망신 주기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비공개로 가는 것들도 좋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저는 원칙적으로 도덕성과 정책 그 두 부분을 모두 다 검증하는 것은 인사청문회 취지상 맞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사실 지금 문제가 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야를 떠나서 또 정권이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좀 더 정말 능력 있고 투명하고 검증된 분들이 이렇게 좋은 자리에 서서 역할을 좀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최경철 의원 견해는 어떠세요? 공무원이 100만 명이 넘는데요. 이 중에서 도덕성 있는 사람을 못 찾겠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저도 수많은 공무원들을 압니다마는 그 공무원들 중에 괜찮은 사람도 많고 깨끗한 사람도 많습니다. 저렇게 찻잔 안 싸고, 그리고 공무 여행 갈 때, 공무로 갈 때 자기 가족 데려간 사람 전 거의 못 봤습니다.
근데 이런 특수한 케이스의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이것이 마치 일반적인 케이스여서 억울하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비극의 근원은 코드 인사입니다. 나하고 코드 맞는 사람 자꾸 쓰려고 그러니까 자꾸만 이상한 사람 뽑게 되는 겁니다. 저는 공무원들 중에 청렴하고 그리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분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사람을 가려 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깨끗한 사람 충분히 데려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만 좀 바꿔준다면 충분히 이런 청문회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문회 탓할 일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김영주 의원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저는 이제 우선은 뭐 청문회 제도의 문제 이전에 우리나라의 공직 그 인사 검증 시스템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분이 이제 뭐 그 차관보 시절부터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내부적인 체크 시스템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청와대 이 인사 풀들이 장관 풀들이 미리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디테일한 어떤 검증들이 이미 다 돼 있다 그러면 외국의 경우에는 저렇게 구구절절하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통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현 정부에서 청와대 내부에서의 뭐 집이 한 채여야 된다 뭐 이런 기준만 강화했지 시스템적인 국가 시스템을 강화하지 않았다는 아쉬움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5년째 되는 장관 만들기는 훨씬 더 어려운 지점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앞뒤가 안 맞는 거고 또 실제로 현행 제도상에서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과도하게 뭐 그야말로 도덕 검증이랍시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고 뭐 자기 재산들을 다 뭐 맡겨야 되고 하는 부분들은 구분해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 정치 재개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미국을 찾았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긴 합니다. 미국에 가서 할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미국 간 것 속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당 내에서 나오는 발언을 먼저 좀 들어볼까요? 경선 과정에 뭐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아마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전화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좀 표심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 한국당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어떤 우려는 있습니다. 지금 복귀할 그런 명분이나 또 국민적 요구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 생각만으로 지금 정치 전멸 등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우리 당의 의원이나 당원 또 국민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저하고 일치하는 것이 아닌가. 예. 저는 어쨌든 이분이 나라 걱정하고 나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뭔가 공인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조금 이제 다른 각도가 있지만 시각이 있지만은 어쨌든 그런 이미지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이미지가 우리 당의 얼굴이 된다든가 또는 당의 노선이 핵심 노선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외연을 확장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아오는 일에 전직 당 대표로서 또 당원으로서 열성 당원으로서 자기가 뭔가 기여를 하고 보탬이 되겠다고 노력하는 거 그거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거나 차단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내 두 의원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윤기찬 의원, 아까 공성동 의원이 특정 후보 이렇게 지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김태흠 의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황교안 전 대표가 김태현 의원 도와달라 이런 전화를 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황교안 전 대표가 돌아오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시라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궁금해요. 어떻게 보세요? 당내 사정은 좀 복잡한 건 사실이죠. 예. 그런데 그 전화를 했다 안 했다 이건 이제 사실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또 다른 중진 의원들도 원외에 계신 분도 또 전화했다 이런 소리도 있어요. 후보 지원을 위해서. 근데 그 후보 지원을 위한 그분의 전화는 역효과가 있었다 이런 소리도 있는데 모든 당 안에 복잡한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큰 흠은 아니라고 보지만 어쨌든 특정 정치인이 당내로 복귀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해관계를 떠나서 당의 이미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특정인의 행위를 비판하는 걸 떠나서 당원 당규에 맞지 않은 특별히 어긋나지 않는 한 특정인을 입당하는 걸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뿐이 볼 수가 없고요. 당내 정치적 행위, 역학관계에 따른. 그래서 저는 경쟁력 있다면 안에서 경쟁력을 통해서 자생할 수 있는 것이고 경쟁력 없다면 안에서 자멸하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문호는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그런 분이 들어와서 당내 우려의 목소리도 불구하고 어떤 당의 민심 위반시키는 이런 행동이나 언행을 한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또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걸 우려해가지고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는다면 과연 이 당이 얼마나 커질 것인가. 위원 확장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여러 정치 세력을 대변하는 이런 목소리도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간 것 같습니까? 몇 분 모시고 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지금 현재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상회담을 앞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외교적 난맥상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을까. 실제 가서 외교 담당자들 좀 만나는 이런 일정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래서 저걸 보고 개인적으로다가는 어떤 당내 행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대선을 염두에 둔 이런 이제 이력 쌓기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석을 했는데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시겠죠. 그렇죠. 최경철 의원은 황교안 대표의 미국행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으니까 내가 미국에 가서 존재감을 좀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올 초부터 정계 복귀를 계속 노크를 했어요. 책도 내고 여러 의원들 모임도 가고 그리고 의원들을 불러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언론이나 여론이 별로 반응이 없어요. 이분의 행보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역시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하는구나. 저도 이분 몇 번 만나봤습니다만 저는 저분을 한 십몇 년부터 그 검사 생활할 때부터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좀 굉장히 바르시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치의 셈법에 대해서 그리고 정치가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분야보다는 조금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분은 그냥 좀 원로로 남으셔서 좀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그런 자문 역할을 맡지. 저는 이분이 지금 정치적으로 행보를 재개한다 해도 별로 여론의 주목을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분이 쌓아온 경력이 사실 정치보다는 다른 분야에 오래 있었고 그래서 저는 조금 비관적으로 봅니다. 지금 하시는 것 보면 최경철 의원 말을 들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김영주 의원 보시기에 미국행 이유, 의도,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어쨌든 지금 대선이라고 하는 큰 시장이 열려 있는데 지금 하든 아니면 다음번에 하든 이 공간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하고 또 최근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외교안보 문제, 북핵 문제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 나왔는데 본인이 어쨌든 말하자면 CSIS 초청을 받아서 전 국무총리 혹은 법무장관의 권한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외교가들과 논쟁을 해서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의 전문성과 또 노력을 통해서 대선 후보 중에 들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명확하게 하고 한편으로 문재인 대통령 방미의 결과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훨씬 더 한미 관계의 동맹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굳건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자기가 보수 진영에서 자기의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그런 것들의 노림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한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시점, 그 시기도 지금 여러 가지 의도가 뭔가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비판적인 발언을 했는데 들어보시죠.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 사례도 누가 들더라고요.
국민의힘 모 의원께서 전체 이야기가 끝나고 남고 그분이 남으셔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셨대요. 이건 우리 뜻하고 다르다.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들 자체가 대단히 국익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적 결례이기도 하고요. 좀 걱정됩니다, 사실은. 그게 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정상회담에.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해서 고춧가루라도 뿌려지기라도 한다면 이 정상회담이 갖는 중차대한 의미를 감안했을 때 걱정되긴 합니다. 김준혁 교수 이제 저런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약간 좀 당혹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그 만나는 분들이 국제전략연구소, 물론 미국의 싱크탱크 있긴 합니다만은 약간의 이제 우익 성향이 굉장히 강한 그 연구 집단이고 또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만나지 않습니까? 키신저 장관이 1923년생입니다. 올해 98세입니다. 이분이 뭐 굉장히 미국 현대사에서 뛰어난 전략가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금 과거에 진짜 완전히 흘러간 물의 인물인데 이분을 만나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대한민국의 어떤 국익에 도움이 될지 저는 정말 심히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굉장히 그 잘못된 판단을 하고 미국에 가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황교안 전 대표가 향후 이 대선 주자로 좀 나가려면은 좀 더 개혁적이고 개방적, 합리적 보수의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이 유시민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여권 일각에서 검찰권 남용이다, 정권 공격이다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기소 이유는 지난번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사찰했다, 불법 열람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장이 손해배상 소송과 처벌을 원한다 이렇게 진술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수사를 했는데 지난 1월에 사실이 아니다 검찰에 사과한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 대선 지금 주자로도 거론이 되는 그런 시점인데 기소한 걸로 봐서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 반정부 성향을 가진 그런 인사들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한 것 같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을 한번 듣고 패널들 시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기소가 뭐 정권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뭐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 현 정부의 사람이거나 현 정부에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 자체가 한동훈 검사장의 개인을 지목했다기보다는 검찰 반부패부에 관련된 이야기였던 것으로 전 정부의 어떤 행위 또는 정부 기관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해서 그 기관의 장에 대한 명예훼손이 직접 성립하느냐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었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상황이 흘러오기까지 있었던 과정을 한번 돌아보는 차원에서 그동안에 주목할 만한 녹취들을 몇 개 모아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유시민은 뭐 이제 한 5월 말쯤에 어디 출국하겠죠. 뭐 이렇게 뭐 연구하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뭐 미천 드러난지 모르겠잖아. 그 1년 전 이맘때쯤과 지금의 유시민의 위상이나 말의 무게를 비교해봐요. 지금 뭐 그냥 좀 누구야? 잘해. 사실 저희가 요즘 시키는데 성공률 굉장히 낮긴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전 수사는 그냥 수사대로 따라가되 우리는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내고 시민 수사를 위해서 이철 막 와이프 찾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건 해볼만 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나올 것 같으니까. 네네. 이철이랑 많아 이 사람 먼저 지가 불기 시작하잖아. 이철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이렇게 당신 어차피 쟤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너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걸리면 되지.
노무현 재단의 주거래은행, 거래은행 한 개예요. 그 은행의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저희 개인 계좌와 노무현 재단 계좌를 다 들여다본 것 같아요. 제가 노무현 재단 계좌를 봤다는 거는 제가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제 개인 계좌는 아직 확인 중이에요. 저는 그것도 봤으리라고 지금 추측하고 있는데 남부지검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안 본 건 확실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남부지검이 봤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제 이게 시점이 남부지검이 신라젠 재수사를 시작한 후가 아니고 작년 11월 말 12월 초순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요. 처음부터. 네. 윤기찬 부위원장, 지금 노무현 재단 계좌는 봤다 이렇게 이제 확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실이 아닌 것 같다라고 시인을 했는데 계좌를 들여다 보면 그거는 반드시 다 이렇게 밝혀지게 돼 있습니까? 이제 계좌를 영장을 통해서 계좌를 거래 내역을 갖고 가게 되면 그것이 이제 통보 유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범위 내에서 1년 이후에까지는 통보를 유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난 시점에도 그런 통보가 안 왔던 거겠죠.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께서 스스로 내가 잘못 안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했던 부분. 통보를 안 할 수는 없습니까? 통보를 안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들여다보지 않은 게 맞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래서 본인이 인정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하지만 실제는 서부지검에서 기소하겠다라고 올린 게 4월 아마 말쯤 되는데 그 대검에서 승인을 안 했었죠. 쭉 안 하고 있다. 대검 이종구 형사부장이거든요. 안 하고 있다가 5월 3일자로 기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까지 기소하냐라고 사소한 문제를 기소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몰라도 이것을 어떤 정치적 공작 또는 대선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정말 검찰권을 뭐 국민을 대표하는 검찰권을 조금 우습게 본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유시민 이사장도 본인이 대선에 안 나가겠다고 화언을 하셨고 대선 주자로서 언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장난감 취급한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저거를 유시민 이사장의 대선 후보로서의 흠집내기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한다는 것은 그냥 검찰을 공격하기 위한 어떤 언행이죠. 그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것이 지나치다라고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5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까지 제기된 마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소 취하는 게 마땅치 않느냐. 근데 한동훈 검사장이 또 고소한 사건도 아니에요. 다른 시민단체가 고소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치권에서 논의될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정치권에서 논의될 정말 큰 문제점 있는 사건들은 민생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지금 LH 관련된 사건들을 갖고 서로 공방을 벌인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고 또는 정말 힘없는 분이 수사를 잘못 받고 있다. 이런 부분 갖고 정치권에서 논박을 한다 그러면 박수 쳐주겠는데 매번 중요한 분들 사건만 있을 때마다 정치권에서 진영 논리에 따른 논박을 하고 있으니 사실 이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의 목적인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내 대선 주자들 청년들을 향해서 구애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현금 지원입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재명 지사 대학에 안 간 청년들한테 세계 일주 여행하라고 1,000만 원씩 주자. 이낙연 전 대표 제대할 때 새 출발할 수 있게 출발 자금 3,000만 원 주었으면 좋겠다. 정세균 총리 사회초년생 자립할 수 있게 1억 원씩 지원하도록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시간상 다 들을 수는 없고 정세균 총리가 최근에 한 말이 있죠. 한번 들어볼까요? 다 있어요. 들려주세요. 미래 씨앗 통장 같은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아이를 하나 낳으면 20년 동안 정부가 통장을 만들어 줘가지고 20살이 되면 성인이 될 때 1억짜리 통장을 우리 아이들한테 주면 어떨까. 4년 동안 대학을 다니는 거하고 4년 동안 세계 일주를 다니는 거하고 어떤 게 과연 그 사람의 인생에 더 도움이 될까. 그 세계 여행비를 뭐 한 1,000만 원씩 좀 대학 안 가는 대신에 지원을 해주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대학 교수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대학생들 만약에 저렇게 준다고 그러면 좋아할까요? 당연히 좋아하죠. 예.
당연히 좋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저런 비용이 사회적 재생산을 위해서 이제 쓰여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창업을 한다던가 뭐 여행도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런데 이제 그 돈을 받아서 뭐 그냥 유흥비에 탕진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저런 2030 세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 전체를 보면서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좀 더 차분하게 이렇게 아주 계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하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최경철 의원은 어떻게 보시나요? 수준 높은 정책은 아니죠. 아주 쉽고 수준이 낮은 정책이죠. 왜냐하면 쉬운 정책은 쉽지만 그 영향력이나 파급 효과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저걸 1억 주고 3천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고 당장 주긴 쉽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계속 화수분처럼 계속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저 돈은 어차피 소진되기 마련이고 그리고 저 돈을 준다고 해서 파급력이나 영향력이 계속 지속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것이요 주다 보면요 나중에 1,000만 원 준다고 해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물가 올랐는데 왜 1,000만 원밖에 안 줘? 5천만 원 줘. 이렇게 해서 자꾸 간이 커지는 거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그 정책의 효과는 그야말로 그때부터는 반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선 주자 정도 되는 분들은 좀 더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청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수준 높은 정책을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저렇게 쉽게 돈 주는 정책으로 승부한다면 저건 대선 주자가 아니죠. 저렇게 한다면 저는 뭐 어디 뭐 군수나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대선 주자라는 것은 국가를 경영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질 높은 정책을 만들어내시기를 저는 촉구를 합니다. 현재까지는 너무 좀 현금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류가 많긴 한데 김영주 의원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은 뭐 이렇게 앞으로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것이 역으로 보면 소수의 청년들이 다수의 노인들을 먹여 살리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국가의 재원으로 보면 충분히 그런 여력은 저는 있을 수 있다. 오히려 그게 의미 있다. 그런데 과연 저게 의미 있게 쓰여지는 것인가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현재 보호아동 시설이라고 하죠. 복지기관에서 18살이면 그 밖으로 나가야 되는 아이들한테 얼마를 주냐 하면 500만 원, 1,000만 원 줍니다.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자괴감은 무엇이냐면 그동안에 이분들이 정치를 해오면서 장애인이나 일반 보육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18살 돼서 나갈 때 1,000만 원 줍니다. 그런 현실을 놔놓고 그냥 일반 대학생들, 일반 학생들에게 1억씩 주겠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옛날부터 저런 얘기, 정세현 총리가 1억 주자. 사실 어릴 때부터 쭉쭉 기여를 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현실에 맞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